자, 확률의 곱셈 정리 보겠습니다. 네. 곱셈 정리를 사실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곱셈 정리를 어디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냐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즉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경우에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곱셈 정리를 두 사건이 독립이다라는 전제 조건 없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곱셈 정리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확률이 있는데, 일명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좀 써보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정의가 길어도 열심히 쓰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네. 자, 표본 공간 내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건부 확률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P, B, 바, A 이렇게요. 요 바의 뒤쪽에 와야 돼요. 누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사건이 뒤에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 점은 바로 뭘 시사하냐면 선생님 이건 얘기해요. 그런데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의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B의 확률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두 사건이 서로 독립, 즉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면 같은데 영향을 주는 상황이면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다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아까처럼 뭐 이용해서 할 거냐면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알겠죠? 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저 좀 아이템을 쓸게요. 손이 부들거려서.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요 안에 A라는 사건도 있고 B라는 사건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PB라고 하면 잠깐만요. 저 그림 위치를 좀 옮길게요. 마음에 안 들어서. 똑같은 그림 그릴 거예요. 네. 너무 오른쪽 붙었나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PB라고 하면 그냥 얘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모든 경우의 수, 즉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B의 경우의 수, 즉 사건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맞죠? 네. 근데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뭐가 바뀌는 건가 라고 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B의 확률을 다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사건 A가 이미 일어났다고 간주해 보게요. 이미 일어났다고 간주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만 B의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A가 이미 발생했다는 말은 A 바깥쪽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A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A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보시면 이 테두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든 거죠.
쪼그라든 거죠.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테두리가. 어떤 효과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우리는 표본 공간을 뭐로 봐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A로 봐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PB를 PB 바 A죠. 정확히 얘기하면 PB 바 A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NS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분모가. 누구예요? NA인 거죠. 맞아요? 분자도 NB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A와 B의 곱사건인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곱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B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 얻어졌어요.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첫 번째 식입니다. 선생님, 식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네, 또 있어요. 알겠죠? 네.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첫 번째 식이고요. 이때 PB 바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NA가 있잖아요. 이 NA를 NS로 나눠요. 이때 NS는 사실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숫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NS로 나눠요. 분수의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는 변하지 않죠. 맞아요? 네. 그래놓고 보니까 분모가 뭐로 보이십니까? PA로 보입니까? 분자가 뭘로 보여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로 보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한 번에 연결하면 그러면 PB 바 A를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PA 분의 PA 곱사건 B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오늘 뒤에 놨을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학생들 어떤 공식을 좋아하게 해요? 둘 중에 이걸 좋아합니까? 이걸 좋아해요? 네, 이걸 좋아해요. 왜 이걸 좋아하냐? 이걸로 푸는 문제가 85%에서 90%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공식이에요. 왜냐면 우린 지금까지 확률을 계산하면서 늘 개수분의 개수로 계산을 해왔지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을 한 적 없어요.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좀 이상해 얘는. 그죠? 얘는 좀 이상한 애야. 알겠지? 아니 확률분의 확률로 확률 계산하다니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얘가 훨씬 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확률에 가까운 식이죠. 맞아요? 예. 근데 여튼 이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게 새롭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뭘 잊냐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로 푸는 문제가 나오면 이걸로 풀려고 아주 쇼를 하고 있습니다. 풀리긴 풀려요. 근데 엄청 복잡해져.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풀려고 하는데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럼 이거 혹시 개수분의 개수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금방 풀립니다. 알겠죠? 이걸로 풀려고 하는데 뭐가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뭐다? 개수분의 개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도 뭐 문제 하나 풀어보죠. 방금 배운 거 바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좀 연습을 해보죠.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일단 이건 이 상태로 두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얘는 뭐라고 써야 될 거 같냐? 이렇게 써야 될 거 같냐? 드물간 쓰시면 A 합집합 B, 그러니까 A와 B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 0.6이니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 0.4죠. 그러면 여기 0.3이 여기 0.2잖아. 합이 0.5죠. 뭐도 알겠냐? 아,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얼마다? 0.1이다. 이것도 알겠냐? 맞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조건만 해석했는데 벌써 두 개를 풀었네요. 그죠? 네. 그럼 뭐만 구하면 되냐면 B 바 A만 구하면 되죠. 근데 얘는 뭐겠냐?
제가 확률분의 확률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예. 얼마입니까? 3분의 1인가요? PA가 0.3이고 곱사건 확률 0.1이니까 그죠? 네, 3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얘 봐봐. 합사건의 확률 나와 있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B를 지금 몰라. 그 다음에 얘도 몰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고민이 되는데 얘 모양을 알고 있으면 문제의 풀이 방향이 잡혀요. 얘가 어떤 모양이었죠? PB 분의 이거였죠? 이게 0.2죠. 이 말은 이 곱사건의 확률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죠? 0.2 PB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 합사건의 확률인 0.6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0.6이라는 게 일단 이렇게 씁시다. 바로 쓰지 말고요. 얘가 이렇다는 걸 덧셈 정리해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빽이다. 상태 매롱하구나 진짜. 이렇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0.6이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PA 0.4라고 나왔어요. PB는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의 곱사건 확률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알아요. 위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0.8PB가 얼마예요? 0.2네요. 맞죠? 네. 그래서 PB는 얼마냐면 4분의 1 뭐 혹은 0.25라고 써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PB 바 A도 이제 쓸 수 있죠? 아냐? 0.2분의 얼마니 이거? 곱사건 확률 얼마 되냐 그러면? 얼마냐고? 곱사건의 확률이 0.05 아닙니까? 맞죠? 아,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PB 알고 있으니까 0.05죠? 0.2가 아닌가 PA가? 0.4구나. 미안합니다. 0.4가 PA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면 0.125 8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풀어보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그죠? 네, 첫 번째 거는 뭐 무난했는데 얘는 PB를 아예 안 줘버리고 그 다음에 조건 방법을 이용해서 곱사건을 B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만드는 문제니까. 그죠? 자,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 라는 건데 덧셈 정리는 뭘 구하고자 하는 정리죠? 덧셈 정리는 뭘 구하고자 하는 정리예요? 아니, 합사건의 확률 구하고 싶은 게 덧셈 정리입니다. 그럼 곱셈 정리는 뭘 구하고자 하는 정리입니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정리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아까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B 바 A가 뭐라고 배웠죠? PA분의 PA와 B의 곱사건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혹은 제가 거꾸로 PA 바 B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냐? PB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게 되겠죠? 그럼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분자에 뭘 가지고 있죠? 곱사건의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대해서 정리하기만 하면 뭐가 나와버려요? 곱셈 정리가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동의합니까? 얘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정리는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일단 식 자체의 모양만 보면 이거예요. 맞죠? 이거 읽어볼게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별로 안 이상하죠? 그죠? 자, 이거 읽어볼게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다. 또는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이거 반응을 해버리네요. 네.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다.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죠? 아까는 분명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얘가 이상해지죠? 갑자기 얘가 이상한 애였죠? 이거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죠? 얘는 뭐예요?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B가 발생할 확률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갑자기. 왜냐면 A가 발생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B의 확률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 곱셈 정리가 훨씬 더 예뻐요, 모양이. 그리고 이제 곱셈이 교환법칙을 만족하니까 반대로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쓰는 거야, 알겠죠? 이걸 반대로 쓰면 좀 이상하잖아요.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할 확률,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A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다.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 정리를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 자연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의 뜻을 쓰고 이를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에 대해서 사실 뭐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쓰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두 사건. 왜 뭐야 이거?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고 합시다. 그럼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사건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사건 B의 확률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가령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고 해서 딱히 주사위의 짝수가 나올 확률이 증가합니까? 그러지 않죠? 동전이 뒷면이 나온다고 해서 딱히 주사위의 소수의 눈이 나올 가능성이 증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이제 앞으로 독립성을 이렇게 판정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로 보이죠. 이 P, B, 바 A라는 확률이 사실 뭐하고 같은 거냐면 P, B, 바 A의 여사건하고 같은 겁니다. 즉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B의 확률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P, B라고 써도 되겠죠. 왜? B의 확률은 A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죠.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 잔소리와 여러분의 학습량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는 듯하군요. 네. 서로 독립이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독립사건이라는 표현은 A와 B에서 서로를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B는 A에 대한 독립사건, A는 B에 대한 독립사건. 알겠죠? 그리고 두 사건의 관계를 표현할 때는 서로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만 독립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두 사건 A, B가 서로
종속이다. 이건 독립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B바 A하고 B바 A의 여사건이 당연히 같지 않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판정할 때 그냥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실제 확률을 계산해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률을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독립일 때는 이 표현 말고도 뭐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사용하던 곱셈 정리를 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뭘 이용할 수 있냐면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라고 하면 무슨 상황이냐면 독립인 상황인 거죠. 이해돼요? 그럼 종속은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 아니다 라고 하면 종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중학교 때 배운 저 곱셈 정리의 특수한 모양을 이용할 수 있죠. 일반적인 정리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일반적인 정리는 아까 저한테 배운 거예요. 알겠죠? 예. 아이씨, 꼭 소리 전화해. 잠깐만요. 자,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을 또 혼동한 친구들 위해서 제가 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배반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함께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독립 사건은 A의 발생 여부가 B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고요. 실제 판단할 때 배반 사건은 뭐 하면 되냐면 합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이면, 그죠? 곱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거 독립사건의 여부는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면 독립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당합니까? 맞죠? 네. 근데 배반 사건과 종속 사건에 관한 이런저런 명제가 나옵니다. 어디에? 기역, 니은, 디귿, 정오, 판별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근데 각 사건의 확률이 전부 다 양수라고 하면 단 하나의 명제만 참이거든요. 뭐만 참이냐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다. 이것만 참이에요. 서로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다. 혹은 이것의 대우 명제. 서로 독립이면 서로 배반이 아니다. 이것만 참인데요. 이게 굉장히 당연해요. 왜 배반이면 선생님 종속인가요? 야, 배반이란 말은 A가 일어났어. 그럼 B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사건 A의 발생이 사건 B의 가능성을 0으로 떨어뜨려 버렸네요. 맞아요? 확실하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다. 이 명제만 참이에요. 나머지는 다 멍멍입니다. 아시겠죠? 개소리라고요. 아시겠죠? 나머지 다 개소리니까 이거만 기억하시고, 이거의 대우 명제, 이거하고 이거의 대우 명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배반이면 서로 종속이다. 또는 서로 독립이면 서로 배반이 아니다. 이게 나오면 참인 명제고요. 나머지 그냥 다 틀렸다고 끄면 돼요. 알겠죠? 읽어볼 것도 없어. 아시겠죠? 네. 서로 배반이면 왜 서로 종속인지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나중에 잘 기억날 거예요. 배반이라는 말은 하나가 발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아예 발생 못하는 거죠. 즉 확률이 0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A의 명중률은 0.6이고 B의 명중률은 0.8이다. 동시에 활을 쏠 때. 창훈아, 이게 무슨 뜻이냐? 동시에 활을 쏜단 말이 무슨 뜻이죠? 동시에 활을 쏜단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문제의 출제자는 서로 독립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적인 양궁 경기에서 절대 활을 동시에 쏘지 않습니다.
한 팀이 먼저 쏘고 점수를 확인하고 다른 팀이 먼저 쏘고 올림픽 보셨죠? 그래서 먼저 쏜 팀이 너무 잘 쏘면 뒤에 쏘는 선수가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총소리란 얘기죠. 근데 같이 쏴버리면 얘가 잘 쏘는지 어쩐지 내가 알게 뭐야 난다. 코 쏘면 되는데. 그죠? 자기 실력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쏜다는 말이 뭐냐면 독립이란 말을 하는 거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사실 독립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이 동시에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독립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 문제 넣은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중학교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0.6 곱하기 0.8이죠. 0.48이고요. 얘는 0.6 곱하기 1 마이너스 0.8이겠죠. 그러니까 0.12냐? 얘는 1 마이너스 0.6 곱하기 0.8일 겁니다. 얼마죠? 0.3이죠. 맞냐? 마지막에 A 또는 B가 명중할 확률을 구하시오. 얘는 뭐 물어보신 거예요? 덧셈 정리 물어보신 거예요. 배반 사건이 아닐 때. 그죠? 네. 그래서 얘는 0.6 더하기 0.8 빼기 0.48 이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0.92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서술하시오. 이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 한자말에서 혹시 어려움을 느끼시나 해서 영문 명칭도 넣어놨는데 영문 명칭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예. 뽑고 제자리에 놓는다 이런 얘기죠. 뽑고 제자리에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복원 추출 뭐가 있냐면 제비 뽑기가 있어요. 저는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요새 학생들은 제비 뽑기를 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제비 뽑기는 복원 추출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너 해본 적이 없니? 그래서 네. 제비 뽑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학생이 7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제비 뽑아서 2개를 가져가자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복원을 해버리면 운이 아주 좋으면 7명이 다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는 당연히 비복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그렇고요. 복원 추출 의미는 쓰지 않겠습니다. 저걸로 이미 의미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럼 복원 추출 문제를 다룰 때 뭘 고려하시는 얘기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죠. 그냥 복원 추출 문제를 풀 때 아 독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복원 추출입니다. 얘는 확실히 영향을 주죠. 제비 뽑기를 하는데 아까 7명 중에 2명 뽑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당첨돼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5명은 뭐합니까? 아이씨 이거 뽑지도 않죠. 맞아요? 어차피 꽝 될 거 아니까. 그래서 얘는 먼저 일어난 사건 다음 사건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길게 썼지만 종속이란 얘기죠. 혹은 말로 쓰기 좀 귀찮으면 우리가 어떻게 써볼 수 있겠어요? 복원 추출은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맞아요? 비복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써볼 수 있겠어요? 매끄럽게 쓰여지나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A가 발생했을 때 B의 확률을 곱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B의 확률을 곱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에서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보이시오 해서 명제가 몇 개 나와 있냐면 5개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답을 다 알고 시작할게요. 이게 실제 참 거짓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얘도 참. 야, 4번 뭔지 알겠냐? 멍멍이네, 그지? 내가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것만 참이라 그랬죠? 네, 멍멍이잖아요. 네. 거짓, 참 이런데 이 문제 제가 왜 넣냐면 참인 4개의 명제를 좀 기억하시라고 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 과정까지 다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저와 함께 증명해보죠.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냐 라는 건데 아주 단순하게 야, 독립성의 여부는 쌤이 어떻게 증명한다고 그랬죠?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곱인지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A와 B가 독립이란 말은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되는 건 얘가 독립이냐 이거죠. 그러면 얘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이 곱임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얘를 시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확률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잖아요. 집합의 개념을 보면 차집합이죠? 차집합은 A에서 뭘 빼는 거예요? A와 B의 교집합 빼는 거죠, 사실.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지? 이거 뭐라고? 얘라고.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막상 이렇게 쓰고 나니까 PA가 공통인수라서 왠지 PA로 묶어보고 싶죠? 근데 묶어보고 나니까 아하 1-PB라는 놈은 뭐다? 여사건의 확률이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상처에 보이려고 했던 건 뭐라고요? A와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인간을 보이고 싶었어요. 이거 실제 보였죠? 증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머릿속으로 어이씨 주나 안 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냥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인지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확률 계산을 통해서 독립 종속의 여부를 아는 거지 여러분들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A와 B가 독립이면 이제 이게 뭘로 읽히세요? 아,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구나 이렇게 읽힙니까? 맞죠? 마찬가지 얘의 독립성의 여부를 알고 싶으니까 뭐 할 거냐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맞니? 중간식 하나만 더 적을까요? 너무 다이렉트로 가버렸나? 여기 적을게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그러면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맞습니까? 근데 얘가 등장했죠? 얘는 얘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럼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TA 곱하기 PB로 보여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냐면 설마 이겁니까 선생님? 예, 이겁니다. 맞죠? 이거 전개하면 위에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뭡니까? A의 여사건의 확률과 B의 여사건의 확률의 곱입니다. 우린 뭘 보이고 싶었다고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임을 보이고 싶었고 실제 보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명제가 다 참인 걸 알게 됐죠. 근데 이 두 개의 명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명제인 게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관계의 독립성을 판단한다고 할 때 보세요. A하고 A의 여사건이 있을 수 있고 B하고 B의 여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종속의 여부를 이렇게 가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려볼 수도 있잖아요. 총 4가지 가려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A와 B가 독립이면 어느 한쪽을 컴플리먼트를 취해도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했죠? A와 B가 독립이면 둘 다 컴플리먼트를 씌워도 맞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게 맞다면 이것도 맞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4개의 관계 중에 하나만 독립성의 여부가 확보되면 나머지 3개도 다 독립인 거죠. 계산할 거 없이. 지금 그걸 증명한 거예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세요? 실제로 이게 A, B 아니고 A의 컴플리먼트, B의 컴플리먼트면 이게 A, B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 종속의 여부를 우리가 판정해야 되는 이 4가지 상황 중에 그냥 딱 하나만 확인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독립이에요. 확인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방금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4개를 일일이 확인할 거 없이 넷 중에 하나만 확인되면 아 나머지도 다 독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니? 굉장히 유의미한 정리입니다. 알겠죠? 네.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정리고요. 이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것도 좀 참임을 보여보죠. 그러니까 1, 2가 제일 중요해요. 1, 2가. 제가 지금 여기 증명한 거 중에 알겠죠? 이거는 한국말을 식으로 썼는데 뭐예요?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에요 라고 적혀 있나요? 많이 다시 얘기할게.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적혀 있죠? 맞죠? 그러면 인가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가 이걸 증명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 하필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잖아. 그죠? 그래서 P 요게 이거하고도 같고요. 그냥 이거예요. 그죠? 다시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로 할게요. A와 B가 독립이면 아까 우리가 1, 2에서 증명한 바에 따르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일어났을 때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조건 방법을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B가 일어나느냐 마느냐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1-PA라고 써도 되죠. 맞죠? 아 그렇잖아요. A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PA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A하고 B가 지금 서로 독립인 상황이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혹은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맞아요? 물론 이 명제의 증명은 여기서 끝납니다만은 이거임을 보여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1, 2에서 증명한대요. 내가 넷 중에 하나의 관계만 확보되면 나머지 3개가 자동으로 확보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아주 잘 알고 있는 학생이야 이걸 증명한다고. 안 그러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증명이 사실 쉬운 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왜 거짓이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두 사건의 확률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전제가 꼭 있어요. 네. 그래서 A와 B가 배반이면 곱사건의 확률이 0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각각의 사건의 확률은 곱이 0이 안 되겠죠.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되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저 위에 뭐가 있냐면 PA도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크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서로 배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곱사건의 확률이 0이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예. 근데 PA 곱하기 PB는 0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이 절대 같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독립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5번도 한번 증명해 볼까요? 5번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알겠죠? 5번도 좀 이렇게 썩 쉬운 증명은 아닌데, 자, A와 B가 배반이다 다른 말로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이 말인가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뭘 밝혀야 되냐면 얘들의 관계를 밝혀야 돼요. A랑 B가 아니고 A의 여사건과 B의 관계를 밝혀야 되죠.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어떤 그림 떠올라야 되냐면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되는데 서로 배반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사실은 어디가 A의 여사건이냐면 제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A의 여사건입니다. 맞아요? 뭐가 보이세요? 아, 선생님 B가 A의 여사건에 포함되는군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만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아, B라는 놈이 A의 여사건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 말은 P, B, 곱사건 A의 여사건 이놈이 그냥 뭐하고 같은 거예요? P, B하고 같은 거죠. 맞냐? 우리 지금 뭘 증명하고 싶은 거냐? P, B 바 A의 여사건 이걸 구해보면 1-PA 분의 P, B A의 여사건과의 곱사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 둘이 사실 같다라는 걸 방금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PA 분의 PB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타당하죠? 보지요. 자, 8번 제비뽑기 문제 나왔네요. 그죠? 네. 10개의 제비 중에서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다. A가 하나를 뽑고 다음에 B가 하나를 뽑을 때 각자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일단 A가 먼저 뽑기 때문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먼저 보죠. 이건 너무 쉽죠?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이걸 그냥 PA라고 해볼게요. 네. 10분의 3이겠죠. 10개 중에 3개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네. 두 번째, B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 B의 당첨 확률은 당연히 A의 당첨 여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A가 당첨되면 당첨제비는 2개밖에 남지 않고요. A가 당첨되지 않으면 당첨제비는 3개가 남게 되니까. 맞죠? 그래서 2개를 나눠보면 A가 당첨되고 그리고 B도 당첨된다라고 보죠. 이때 확률 P 편의상 P1이라고 할게요. P1은 얼마가 되겠어요? 10분의 3이고 B의 당첨 확률은요? 총 제비 개수 9개 줄었고 당첨 제비 개수 2개를 줄었죠? 맞습니까? 얼마예요? 90분의 6인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당첨되지 않고 B만 당첨되는 경우 라고 해보면 이걸 편의상 P2라고 할게요. P2는 A가 당첨되지 않으니까 10분의 7입니다.
전체 재배개수는 9개로 줄었고 당첨 재배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90분의 21 되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따라서 B가 당첨될 확률 P, B라는 놈은 이 둘의 합이거든요. 그럼 90분의 얼마예요? 27이에요? 그럼 10분의 3이죠. 맞습니까? 무슨 말 하고 싶은가요? 니네가 제비를 뽑는 순서는 당첨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늦게 뽑으면 앞3이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앞3이 안 뽑으면 그만큼 나의 당첨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할 때 내가 먼저 뽑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렇고요. 9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A에는 붉은 공 5개, 흰 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 붉은 공 4개, 흰 공 6개가 들어있죠. 자, 이 상황은 그림으로 좀 그려서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지금 주머니 A에는 붉은 공이 5개, 그리고 흰 공이 3개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 붉은 공이 4개, 그리고 흰 공이 6개 들어있죠. 근데 A에서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B에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흰 공이었냐, 혹은 붉은 공이었냐에 따라서 B 주머니의 상황이 달라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리셨나? 이걸로 그냥 가죠. 알겠죠? 첫 번째 상황은 A에서 붉은 공을 뽑은 상황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상황은 A에서 흰 공을 뽑은 상황이에요. 그럼 뭐만 보면 돼요? B만 보면 돼요. 이때 B는 뭘로 바뀌죠? 붉은 공 5개에 흰 공 6개로, 흰 공 개수는 그대로죠. 이때 B는 뭘로 바뀌죠? 붉은 공은 그대로고 흰 공이 7개로 바뀝니다. 그죠? 자, 이제 각자의 확률 계산해보죠. 야, A에서 붉은 공 뽑은 이 상황에서 있잖아. 바로 확률 계산하면 안 되고 A에서 붉은 공을 뽑는 행위 자체도 확률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A에서 하나를 뽑았는데 붉은 공일 확률을 곱하면서 계산해야 돼. 즉, 이 P1이라는 확률은 8분의 5를 곱하면서 시작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만 이 주머니 B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한 개를 꺼낼 때 붉은 공일 확률이니까 얼마입니까? 흰 공일 확률인가요? 붉은 공이죠? 예, 11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88분의 25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은요, 8분의 3을 곱하면서 시작해야겠죠? 이때 11분의 4가 되죠? 그럼 88분의 12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됐냐?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얼마가 되겠냐? P1 더하기 P2니까 얼마예요? 88분의 37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좀 하시다 보니까 이거 웬만하면 통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어차피 더 할 거니까요. 예.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되나 봐요. 잠깐만요. 뭐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유사한 상황인데요. 아까보다 약간 복잡도가 증가했거든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이거 예상치 그림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 흰 공 3개하고 붉은 공 2개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뽑는데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붉은 공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주머니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냐면 흰 공이 5개 그리고 붉은 공이 2개가 되는 거죠. 맞나? 4개 미안합니다. 흰 공이 4개 맞나? 맞죠? 네. 4개 붉은 공이 2개 하나 더 넣으면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흰 공은 그대로 3개인데 붉은 공이 몇 개? 3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나요? 이때 이제 6개의 공이 되는데 여기서 2개의 공을 뽑을 때 흰 공이 적어도 하나 뽑힐 확률이니까 이건 또 6건 이용해야겠네요. 즉 1에서 붉은 공만 나오는 상황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확률 계산 바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흰 공이 나와야 되니까 5분의 3을 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구할 수 없고 6건 이용할 거니까 1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붉은 공만 나오는 상황, 즉 6C 2분의 2C 1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5분의 2를 곱하면서 시작하면 되겠고요. 이때도 전부 다 뭐만 나오는 상황? 붉은 공만 나오는 상황, 즉 6C 2분의 3C 1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동의하시죠? 계산해봐. 얼마 나오니? 아이고, 25분의 22 나와요. 아마 앞에 게 25분의 14, 뒤에 게 25분의 8일 거예요. 그래서 25분의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속사건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이 펼쳐질 때마다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추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복잡도 있게 출시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그 상황을 계속 나눠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확률 계산해야 되고, 실제 문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11번 보겠습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 2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A, B가 교대로 꺼낸다. 먼저 흰 공을 꺼내면 이깁니다. 비보관일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A가 이기는 상황은 첫 번째, A가 먼저 꺼내니까 A가 흰 공을 꺼내면 바로 이기죠. A가 흰 공을 꺼낼 확률 얼마예요? 5분의 2입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흰 공을 꺼내는데 실패했어요. 즉 붉은 공을 꺼냈어요. 그래도 여전히 A가 이기려면 B 역시 붉은 공을 꺼내야 되죠. 그리고 A가 다시 세 번째 시행에서 붉은 공을 꺼내야 돼요. 아니, 흰 공을 꺼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확률은 5분의 3이고 두 번째 확률은요 4분의 2인 거죠. 세 번째 확률은요 3분의 2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걸 계산하시면 5분의 1이에요. A가 다섯 번째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붉은 공의 개수가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세 번째 시행에서 A가 붉은 공을 뽑았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B가 이기게 되는 거죠. 상황은 이게 전부고요. 이 둘의 합이 답이니까 답은 5분의 3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무한 등비급수 연결 문제라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은 그냥 식만 써두셔도 돼요. 알겠죠? 네.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는다라고 하면 복원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A가 흰 공을 꺼낼 확률이 5분의 2인 거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이죠. 그러면 A가 붉은 공을 꺼냈고 B도 붉은 공을 꺼냈고 다시 A가 흰 공을 꺼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확률이 안 변해요. 계속 복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되겠냐?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영원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여기 무한 등비급수 배운 학생 손. 답 얼마야, 민정이? 이걸 더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혹시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그때 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더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